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10대) 재벌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49만 명 중 40만 명은 불법 파견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바로잡아도 좋은 일자리 40만 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불법 파견, 노조 무력화 시도가 과거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사히를 불법 파견으로 고소한 지 6년 1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사는 걸까요? 살기 위해 일하는 걸까요? 아마 머리로는 다 후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현장의 노동 현실은 그와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지난주 자영업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 파견직, 특수고용직, 용역,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전해주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이남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남신입니다. 네. 서울노동권익센터 일단 어떤 곳인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지금 뭐 양대 노총을 비롯한 이제 노조가 있는데요. 그 노조 바깥에 있는 이제 취약 노동계층 노동자들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특히 자기 목소리를 전달할 경로조차도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울시 산하 위탁 기관이고요. 주로 이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분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을 주요한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찾아주셨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노동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가 이제 2015년 초에 개소를 했거든요. 이제 첫 해에 2,184건이었고요. 지금은 서울시 산하에 18개가 넘는 센터들이 또 새로 생겼어요. 네. 저희 센터 외에.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22,366건, 그러니까 1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야, 특히 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좀 급증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찾은 분들을 이렇게 이제 좀 숫자로 헤아려 보니까 7만 5천여 명 가깝게 지금 찾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노동 관련 정책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저희 센터로만 찾아온 노동자분들의 노동상담 2,600여 건에 이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법률 지원도 하거든요. 네. 그 권리구제 지원이 123건이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다. 이 부분은 참 든든하기도 한데 네네.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입은 있는데 말할 수 없는 네, 사람들이 맞아요. 참 네. 많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는 이유가 대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임금 체불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와 지금 자치구별 권역별로 이제 20여 개가 넘는 그 센터들 저희가 이제 상담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임금 체불과 함께 해고 징계 또 근로시간 관련한 이런 바로 생존권, 생계와 직결된 이런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고용 행태로 보면 한 60% 넘는 분들이 일용직, 기간제, 네. 파견직, 임시직, 이른바 저희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취약 노동계층 상담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통상 단순 노무 직종 상담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게 전문가, 사무, 서비스, 특히 코로나 재난이 길어지면서 서비스 업종, 서울은 특히 제조업 부자는 서비스업이 많잖아요. 네. 그 상담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파트 격리 노동자들 고용 안정 문제가 하반기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있기도 한데요. 청소, 또 경비, 주차 관리 이런 이제 용역 업체가 포함된 그 시설 관리업 상담이 현재 가장 많습니다. 네네. 이게 종전의 단순 노무에서 서비스업까지 전반적으로 고민 중인 노동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취약 얘기인데. 노동계층이 그만큼 확산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체불이나 네네. 고용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면 네네. 피해 구제 신청을 해서 돈도 들어왔어요. 네네. 고용 환경이 나아졌어요. 우리는 이런 해피엔딩을 바라는데 네네.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헌법 33조 노동상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의 권익을 보호받거나 또는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걸 이제 시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분들은 다 노동조합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노동 상담만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크게 이제 사실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하고 20여 개 노동센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분은 소송을 통해서 네. 권리 구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올해 100건이 넘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해서 문제 해결 사례가 있고요. 사실은 성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70% 가깝게. 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일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노동자를 비롯해서 꼭 이런 센터들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되찾으시라. 조금만 품을 들이시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노조를 통하지 않고도 자기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뭐 우리 센터가 빨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이런 상담이 필요 없는 이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센터가 문을 닫으면 소장님도 이제 비정규직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요. 더 좋은 일자리를 좀 알아보고. 농담이고요. 근데 이 비정규직 문제라는 게 너무 네. 규모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급급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대응하는 방식은 현재는 불가피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국회도 조금 힘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노동권익센터가 문을 닫는 게 소망이라는 우리 노동권익센터의 상권자들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당장은 아니고요. 예. 당장은 아니고요. 노동권익센터에서 그 권익보호를 못 받는 노동자들이 오는 곳 말고 네. 본인의 역량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면 참 좋겠다. 나중에.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시민 노동 교육을 비롯해서 인문학 교육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워낙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직접 노동 상담이나 이제 이런 이제 서비스 기능을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좀 더 예를 들면 이분들의 경력 관리도 하고 교육 훈련도 네. 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다른 유관 기관하고 연계해서 좀 역할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 전제를 해보자면 네. 본인이 원해서 고용 형태, 난 단시간만 일하겠어요. 네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드물죠. 뭐 정규직은 좋고 비정규직은 다 나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상대적으로 고용 환경이 불안한 건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네. 대표적으로 보면 그래서 2017년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가 인천공항에 대통령이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네네.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그 자리였는데 네네. 이걸 두고도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네네. 인국공 사태요. 그렇죠. 네.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좀 조정해 나가면 좋을까요?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전문가위원이었어요. 참여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참 수혜도 많고 마음고생도 많았는데요. 근데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장 첫 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를 선언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역사적 선언이었다. 그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박수를 받았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와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사실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나라의 2천만 노동자 중에 지금 비정규직 1,000만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이제 불가능한 조건에서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이 2.5%에 불과해요. 자기 이해 대변을 할 수 있는 이런 노조가 없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를 잘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노조 조직률이 일정하게 높아진 조건에서 사실 정규직화는 합리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악재를 안고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용노동부나 이런 주무부처가 정규직화에 대해서 세밀한 로드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지금 이제 가장 사실은 상징적인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좀 험악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제일 충격받은 네. 것은 그 청년 조합원들이 기회의 평등 예스, 결과의 평등 노우 이런 손팻말을 들었잖아요. 그 신경은 이해합니다만 원래 노조는 기회의 평등만큼이나 결과의 평등이 중요한 이런 공익적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 정말 고심을 했는데 결국은 민간 부분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 네. 또 공공 부분에 경영률이 엄청 높잖아요. 공무원 교사 일자리를 평범한 일자리로 만들지 않는 한은 이 갈등은 해소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평생 소득 수준에서 내가 20대 초반에 정규직이 되느냐 비정규직이 되느냐가 내 평생을 좌우해요. 내 가족의 삶을 좌우하고 심지어는 대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금액마저도 다 네. 그걸로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 앞에서 누가 쉽게 타협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어느 쪽을 비판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 구조를 네. 좀 바꿔야 한다. 그래서 좀 중앙평준화 중간으로 모아지는 누구나 일을 하면 살만한 조건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런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은 쉽지 않고 특히 서울시는 이런 이제 직종의 네.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도 이런 방향으로 잘 노동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귀담아 들으면서 잠시 현장의 목소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현대제철 주식회사 사내하청에 불법 파견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간의 불법 파견 시정이 철강업계 최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기업 자본의 일명 현금 자동 지급기입니다. 네, 마지막에 외친 구호가 참 가슴 아프게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도 들곤 하는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관련해서 최근 들어 얘기가 많잖아요. 현대제철 사태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도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단계를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라 꼭 중간에 회사를 하나 만들고 자회사 여기에서 흡수해서 이거 봐 원하는 대로 정규직으로 만들어줬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자들은 그게 크게 달라진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내하청은 옳지 않아요. 현대제철도 문제지만 그전에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장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 그리고 제철 제강업체 이제 이런 제조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게 사내하청인데 전형적인 불법 파견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건비 착복을 통한 또는 중간 착취를 통한 그런 이제 이윤 극대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그런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또 양상이 됐죠. 어떻게 보면 가장 수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기업에서 사실은 헐값으로 인건비를 착복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거를 정부나 국회가 바로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불했던 그 희생을 어떻게 그러면 보상할 거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마땅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의 시정 권고가 아니었더라도 그건 자정 수준에서도 빨리 했어야 됐을 일이고요. 다만 이제 직접 고용 정규직화냐 자회사 전환 방식이냐 이게 지금 뭐 모든 공공 부분에서도 야단이 나고 있고 또 현대제철에서도 이미 네. 지금 뭐 말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은 합리적인 수준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당사자 간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7천 명에 이르는 이제 자회사 전환이든 또는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원하는 그 노동자들이든 함께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현대제철 사용자 측이 네. 이전에 산해하청을 남용해 왔던 관행 이건 완전히 이번에 버려야 하고 그건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재료를 외쳐본들 많이 나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민노총 산업 공공운수 노조가 제일 산별 노조가 된 이유가 네. 그 정규직과 힘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 부분은 여전히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는 저희 사회가 민간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해하청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뭐 아사히 산해하청 네. 노동자들의 그런 정말 절박한 외침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881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저희는 봉제 업무를 하는데 여긴 노동조합이 없어요. 그리고 봉제요? 목소리를 네. 내면 일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네. 파견직 노동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중간 착취 구조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정말 근절해야죠. 그게 근로기준법 구조에는 중간 착취가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98년에 그 파견법이 도입되면서 그게 무력화돼 버렸어요. 결국 파견법 도입이 비정규직 양상 구조를 만든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윤을 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착취 문제. 그래서 이제 아까 산해하청 구조도 그렇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도 그렇고 다 이 중간착취를 용인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통계가 잘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간착취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할 방도를 찾아야 하고 그거는 국회 차원에서 당연히 입법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선언 수준의 시정 권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시정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가짐부터 고쳐먹는 게 저는 순서가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일단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조 결성률이 우리가 한 10% 정도 됩니까? 네, 지금 12%가 좀 넘고요. 비정규직은 2% 수준에 머무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총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실제로 현장에 그다지 많지 않은 데다가 네네. 대기업 안에서도 보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네네. 그리고 노조들끼리도 갈등이 있고 서로를 차별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거대 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작은 시작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네. 풀어야 될 영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국회 또 지방 정부가 제도적 수준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의견으로 저희 오늘 결론이 가름이 될 것 같네요. 0890님, 큰 구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대형마트에서 일합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쭉 최저시급을 받고요. 정규직 노동자는 분기별로 성과급이 나옵니다.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지급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프죠. 네. 지금 추석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가장 서글픈 게 성과급도 있지만 추석 상여금이나 뜻값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추석 때 선물을 주는데 정규직은 뭐 갈비 세트, 비정규직은 휴지 뭐 이렇게 해서 하하. 정말 화장실 가서 눈 퉁퉁 붓게 울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동일 네.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눈물 흘리고 있는지 이거를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노동인권 감수성 이런 것도 좀 길러야 하고요. 네. 우리가 너무 비정규직 문제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무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변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이남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